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이번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시간에는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창조적 천재와 광기 파트를 같이 이제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권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고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일단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창조적인 천재의 특성 같은 것들이 여기에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광기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타나는데, 저는 쇼펜하우어를 좋아하는 입장이라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봐도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천재에 대한 정의가 여기서 너무나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혹여나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단독자라던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천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시면 내가 천재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바로 알았어요. 네, 그럼 시작을 할게요. 역사는 사건들의 실마리를 따라간다. 역사가 동기화의 법칙에 따라 사건들을 이끌어내고 의지가 인식에 의해서 조명이 되는 경우에 이런 뭐 동물적인 이러한 인식이겠죠. 그 법칙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의지를 규정하고 있는 한 역사는 실용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뭐 남미에서 어떤 뭐 왕위 찬탈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저기 뭐 남미에서도 뭐 유사한 사건, 뭐 폭력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발생함과 동시에 다른 구역에서 똑같이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이제 동기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동기화의 법칙이 인간의 인식에 의해서 이게 의지 활동이구나라는 것, 객관이구나라는 것이 조명되는 경우에 법칙으로서 드러나고 현상으로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지가 아직 인식 없이 이런 뚜렷한 인식 없이 작용하는 약간 식물적인 거겠죠. 식물은 인식이 없으니까 어떤 식물적인 어떤 자극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이제 객관으로서 드러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작용하는 의지의 객관화의 낮은 단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식물과 같은 그러한 단계에서는 건축술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단계에서 무기물에서 자연과학은 의지 현상들의 변화 법칙을 뭐 원인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현상에서 영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형태학이라고 고찰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 즉슨 현상에서 영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 불사의 존재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의 차원에서, 시대의 차원에서 생성, 발전, 쇠퇴, 소멸의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번갈아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형태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찰할 수 있는가? 바로 개념들, 인간들이 어떠한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그것을 우리의 어떤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인식을 해석시켜주기 위한, 인식을 출력시켜주기 위한 어떤 그런 개념들의 도움으로써 자연과학의 거의 무한한 주제를 가볍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일상생활에 개념이라는 게 없다면, 책이라는 개념, 옷이라는 개념, 전자제품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주제를 형성할 때 너무나 복잡할 거 아니에요. 이거 비슷한 거였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러면서 혼란스러울 거고, 그리고 보편적인 것을 총괄하여 가지고 거기서 특수한 것을 도출해낼 때 정의 내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개념화, 구분화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체로서 주관의 인식을 위해서 이념이 갈라져 가지고 뭐 여러 다수성으로 현상하는 형식들, 시공간을 이제 막 고찰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것들, 뭐 역학적인 것들은 수학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과학을 공통의 이름으로 갖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과학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근거율을 따른다라는 거죠. 이 근거율은 시간과 공간과 인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의 주제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과 인과를 벗어날 수 없어. 그 공간과 시간과 인과 안에서 현상되는 것들, 즉 그 현상이고, 현상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법칙이며 연관이며 거기서 생기는 관계들이 바로 과학의 이름으로 묶이는 것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관계 밖에서 독립해서 존재하는 홀로 원래 세계의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에서 벗어나서 존재하는 뭐예요? 본질적인 것들, 이 세계 현상의 진정한 내용, 어떤 변전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똑같은 진리로 인식되는 것, 한마디로 사물 자체, 그죠? 의지의 직접적이고 적절한 사물 자체인 그 이념이라는 것을 고찰하는 것은 어떤 인식 방식일까라고 얘기하면서 약간의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물 자체와 이념을 고찰하는 게 어떻다, 바로 지니어스다라는 어떤 그런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예술이며 천재의 작업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술과 천재성은 상당히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예술은 순수 직관에 의해 파악된 영원한 이념, 즉 세계의 모든 현상의 본질적인 것과 영속적인 것을 재현한다. 정말 멋있는 문장인데, 순수 직관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고 직시할 때 우리의 의욕에 의해서 그것이 재구성되고 재가공되고 유발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음식을 보면 욕구가 불러일으켜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어때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보고자 한다는 게 밝혀졌죠. 그죠? 이러한 현상의 본질적인 것과 영속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인식에 대한 직관이 아닌 순수 직관으로서 파악된 것, 내가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냥 그 자체로서, 사물 자체로서, 이념으로서 파악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술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술을 직관에 의해서 파악할 때는 거기에는 나의 사적 욕망의 어떤 발현, 그런 것들이 관조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겠죠. 창조자에게는 사적 욕망이 창조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직관에 의해서 파악된 이념은 예술 속에서 우리가 관조할 때 드러난다. 어떻게 드러난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욕망이 막 뒤섞인 채 드러난다?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재현할 때의 소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프레스코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채화 같은 느낌이 아니라 빨리빨리 굳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막 거칠고 빠르게 이렇게 터치하는 붓터치 같은 것들이 나타나죠. 미술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죠? 그죠? 그리고 굳어버리면은 그 위에 다시 뭔가 덧칠하거나 한다라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재료가 재료가 아니라 그 소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들이 약간, 부식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어떤 화법, 이런 유화가 가지고 있는 화법과 그리고 유화가 표현해내는 질감과 수채화가 표현해내는 질감, 어떤 이러한 것들의 소재에 따라서 재료뿐만 아니라 뭘 다루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불타는 성 이런 걸 다루면 인생에 대한 어떤 회의감 이런 걸 다룰 수도 있는 거고, 왕국의 소멸 아니면은 번창, 그리고 꽃 피어 나오는 여러 가지 자연의 아름다움, 만개 이런 것들 소재에 따라서 뭐예요? 예술은 조형 예술이 되기도 하고 시나 음악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재현할 때 어떤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유화가 되기도 하고 수채화가 되기도 하고 시가 되기도 하고 운문시가 되기도 하고 산문시가 되기도 하고 클래식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재즈가 되기도 하는 거고. 그러면 예술의 유일한 기원은 뭐다? 쇼펜하우어가 봤을 때 이념을 인식하는 것이다. 예술의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인식한 이념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념은 뭐예요? 개개인의 사적인 아주 지엽적이고 노골적이고 파편적인 것들을 막 이렇게 막 나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중심에 서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들이 막 서로 이렇게 막 함께 모여가지고 상호작용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 거기에서 협동성이라는 어떠한 이런 이념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강아지가 새끼 강아지가 엄마 강아지에 의해서 돌봐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기린이라던가 하이에나, 치타 이런 애들도 자기 새끼를 돌보고, 새, 심지어 곤충들마저 자기 알을 돌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곤충이 알을 돌봐요, 포유류가 새끼를 돌봐요, 양서류가 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그냥 일일이 나열하는 게 아니라, 예술은 뭐라고? 순수 직관에 의해서 뭘 파악한다고? 모성애라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바로 파악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전달하게 해준다. 그래서 예술작품을 봤을 때 우리는 직관에 의한 관조가 일어나는 거지 의욕에 의한 관조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네 겹의 형태를 지닌 근거와 기결에 끊임없고 변하기 쉬운 흐름에 따르는 것에 비해 예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겠죠. 하나의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지시를 받는 거야. 단계적으로. 어떤 것은? 과학은. 그래서 결코 최종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여 마치 우리가 구름이 지평선에 닿은 곳에 달려가도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얘기하고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에 도달하고자 해도 결국에는 그 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거기에 뭐 우리가 원래 원했던 목표 지점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건데, 그런데 반대로 예술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술은 항상 어떤 경우에도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거예요. 예술은 자신의 관조 대상을 세상 만사의 흐름에서 끄집어내서 홀로 고립시킨다. 이 세상 만사의 5만 가지 잡것들의 이러한 흐름과 변화, 무쌍한 것들에서 고립시켜. 왜? 나는 그것을 순수한 직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 직관을 함으로써 그것이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오죠. 그리고 그 흐름에서는 사라져가는 작은 일부분인 이 개별적인 것들이 예술에서는 그 전체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마 원숭이가 아기 원숭이의 뭐 털을 골라주는 예술 작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개별적으로 털을 골라주는 것 뿐이야. 근데 예술에서는 뭐예요? 모성애라는 것, 동료애라는 것, 생명의 존엄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전체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 모습이 공간과 시간 속에 있는 무한히 많은 것들에 대한 등가물이 된다. 모성애를 표현할 때 굳이 그런 식으로 표현 안 해도 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포식자가 다가왔을 때 포식자를 향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자기의 자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부모의 모습들, 동물의 모습들, 곤충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다 등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은 개별적인 것에 머무른다. 개별적인 것은 그러나 개별적인 것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그럼 뭐예요? 개별적인 것은 예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예술은 관조 대상을 고립시킨다는 것. 고립시킨다는 것은 수많은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의욕에서 벗어나서 직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술은 시간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정지되고, 그리고 아니지,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 시간의 수레바퀴는 예술을 통해서 정지된다. 예술을 정지시키고, 그리고 관계들은 예술에서 다 사라져버린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숭이가 혼혈이든 남미 원숭이든 북미 원숭이든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거 없잖아. 그럼 예술에서는 관계성 다 사라지잖아.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고 이런 게 나타나? 안 나타나. 거기서. 그럼 거기서 뭐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개별적인 것을 통해서 전체 이념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본질적인 것만 남아있죠. 생애의 욕구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본성을. 이념만이 그래서 예술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경험과 과학의 길이 바로 이 근거유를 따르는 고찰인 것과는 다르게, 왜 그래요? 과학의 길이 시공간에서 인과를 따르는 고찰이잖아요. 그것과 다르게 예술은 뭐라고요? 근거율과 무관하게 고찰하는 방식이다. 고립시켜 놓는다. 수많은 보편적인 것들에서 나온 개별적인 것들이 막 나열되어 있는 세계에서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을 고립시킴으로써 목적을 달성시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험과 과학의 고찰 방식은 수평으로 달리는 무한한 선에 비유할 수 있다면, 직립적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예술의 고찰 방식은 선을 임의의 선에서 모든 점에서 자르는 수직선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이렇게 쭉 진행되는 어떤 역사적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거율에 따르는 고찰 방식은 이성적인 고찰 방식이기 때문에 과학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만 적용돼요. 과학에는 당연히 이성적 고찰 방식이 적용돼. 수많은 관계들의 관계와 그것들이 놓여있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시간성과 공간성에서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끝도 없다는 거야. 이거에 대한 고찰은. 근데 근거율의 내용을 무시하고 있죠. 뭐가? 예술은 근거율을 무시해. 시공간을 무시해. 그리고 인과도 무시해. 천재적인 고찰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근거율에 따르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찰 방식이다. 근거율을 무시하는 것은 플라톤의 고찰 방식이다라고 아주 명문을 얘기를 하네요. 그죠? 전자는 시작도 목적도 없이 내달려 모든 것을 구부러뜨리고 시간성 아래에 움직이게 하며 쓸어가 버리는 강력한 폭풍우와 같다. 그러나 어때요? 후자는 폭풍우의 길을 잠깐 끊어버려가지고 그러한 시간의 흐름과 시간성에서도 꿈쩍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고정되어서 박혀져 있는 이념을 전달하는 햇살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전자는 끊임없이 변전하면서 한순간도 쉬지 않는 폭포수의 엄청난 힘으로 움직이는 무수한 물방울과 같고, 후자는
이처럼 사납게 몰아치는 폭포수 위에 조용히 걸려있는 하나의 무지개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순수 직관의 관조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거죠. 이 두 비교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념은 앞에서 기술했듯이 객관에 완전히 몰입한 순수한 관조에 의해서만 파악된다. 중요한 부분이죠. 순수한 관조. 의지의 어떤 그런 노예로서, 의지의 부산물로서, 의지의 하수인으로서, 의욕으로서 관찰했을 때 파악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념은 객관에 완전히 몰입한 순수 관조에 의해서만 파악된다. 천재의 본질은 그리고 바로 그러한 관조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관조는 자기와 자신의 관계를 잇는 걸 요구하기 때문에 천재성이란 다름이 아닌 자신의 완벽한 객관화, 즉 자신의 의지로 향하는 주관적 방향과는 달리 정신의 객관적 방향이다. 제가 MZ세대들 비판 많이 하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MZ세대들 비판을 왜 해요? 인스타, 릴스, 무슨 사회적 소통망 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유행어들, 순간적인 쾌락들에 몰두해가지고 오로지 그것에만 몰두해서 다른 자기 주변에 객관적으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조는 관심 없이 시간을 흘려보낸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 아이들이 쇼펜하우어가 딱 봤을 때, 지금 살아있다고 치고 봤을 때 뭐예요? 월등한 관조 능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들이죠. MZ 애들이. 그죠? 그래서 관조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잇는 건데 나와 나 자신의 관계 잊어요, 안 잊어요? 아니죠. 잊지를 못해.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빨리 막 술집 가가지고 놀아야 돼. 술 먹어야 돼. 릴스 해야 돼. 게임 해야 돼. 놀아야 돼. 근데 무슨 자신과 자신과의 관계를 잇고 세계를 순수 주관과 직관으로서 관찰을 하냐고. 순수 관조가 어떻게 일어나냐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월등한 관조 능력은 자기 자신의 관계를 잘 떼어내가지고 그것을 의욕에서 격리시킨 채로 관조시킬 수 있는 예술적 관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냐고. 그래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드물죠. 왜 드물어? 나와 내 자신의 관계를 잊고 살려고 하는 놈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세상에. 거의 없다. 별로 없다. 있어도 잠깐이다. 그래서 천재성이란 가장 완전한 객관성, 즉 천재성이란 순전히 직관적으로 행동하고 직관에 몰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직관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면 단독자님 그냥 충동적으로 성적 욕구가 일어나면은 매매 업소 가던가 아니면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프면은 그냥 바로 그냥 배달 어플 켜가지고 먹고 이게 직관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직관이 아니라고. 직관은 무슨 직관이에요? 의욕이 멀어져 있는, 의욕과 떨어져 있는 직관이라고. 순수 직관이라고. 이념을 인식하는 직관이라고. 객관성을 바라보는 직관이라고. 그러면 의지에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인식이 어떤 인식이에요? 일반적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배고프다. 나는 지금 배고프다는 의지와 욕구를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음식점을 가야 된다. 음식점을 찾아내야만 한다. 오늘 집에 가서 이걸 먹어야만 한다라는 인식. 화난다. 화내야겠다. 스트레스 받는다. 담배 피워야겠다. 열받는다. 술 마셔야겠다. 의지에 봉사하는 인식이잖아요. 열받는다. 카스가 있네. 열받는다. 기내슈 있네. 열받는다. 불량 있네. 열받는다. 참이슬 있네. 근데 이러한 이 봉사로부터 떼어놓는 능력, 즉 관심, 의욕, 목적은 안중에도 없고 그에 따라 한순간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순수한 인식 주관으로서 세계의 명백한 눈으로 남는 능력, 일종의 세계의 세계의 일종의 망원경으로서 현미경으로서 남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현미경을 들고 있는 나는 중요한 게 아니야. 현미경을 들고 있는 내 손가락에 지금 쥐가 났던가 아니면 손가락에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에 염좌가 걸렸던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미경으로 보여지는 세계가 중요한 거야. 지금 관찰하고 있는 내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인식 주관의 이념이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천재성의 특징이라고. 이 관조 능력이. 그리고 이것은 순간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떻다? 지속적이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간적으로 누구나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순간적으로 살기 싫다. 세상 살기 힘들다. 어렵다. 배고프다. 복잡하다. 피곤하다.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지속적으로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세계와 의지에서 벗어난
그 관조 능력, 즉 의지로 돌아가는 세계를 의지에서 벗어나서 바라보는 되게 역설적인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쇼펜하우어가. 그죠? 그래서 지속적 사고를 거친 예술에 의해 파악된 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흔들리는 현상으로 떠도는 것을 지속적인 사고로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흔들리는 현상으로 떠돌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객관화에 이르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 그냥 흔들리는 현상인데 지속적인 사고로 고정돼서 필요한 만큼 사려 깊음을 요한다는 거죠. 천재성이 어떤 개인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의 의지에 봉사하는 데 요구되는 인식력을 훨씬 초과하는 정도의 인식이 부여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된다는 거예요. 자, 개인에게 천재성이 나타나려면 그 개인의 의지, 여러분들의 의지와 의욕에 봉사하는 데 요구하는 인식력, 배고플 때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인식력, 졸릴 때 인식력, 흥분될 때 인식력, 화날 때 인식력을 넘어서는 인식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 남아도는 이 인식, 여분의 인식, 잉여 인식은 이제 의지가 가미되지 않은, 섞이지 않은 주관이 된다. 이러한 의지가 섞이지 않은 주관은 세계의 본질을 비추는 맑은 거울이 된다. 세계의 본질을 비추는 맑은 거울은 거기에 더러운 나의 의지를 넣지 않는다. 그냥 세계 그 자체를 직관한다. 돌아가는 의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별다른 딱히 의지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천재적인 개인이 불안하리만치 활기 있는 것은 그것으로 설명된다. 이는 현재가 그들의 의식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현재에 만족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이 의식 때문에 그들은 부단히 노력하게 돼요. 부단히 노력하죠. 그죠? 고찰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대상을 끊임없이 찾죠. 저 어떻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찾고 있어. 새로운 대상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런 뒤에도 나와 비슷하고 나와 필적할 만해서 자신의 사상을 전할 수 있는 존재를 거의 만족할 줄 모르고 갈망하게 된다. 제가 이런 사람을 찾고자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면 평범한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평범한 현재에 완전히 충족되고 만족되는 거야. 무슨 순수 직관이니 뭐니 다 관심 없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똥오줌 싸고 배설하고 마시고 눕고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무슨 철학이니 이념이니 역사니 엿먹을 하는 거야. 그냥 나는 오늘 일어나가지고 이따가 밤에 소고기 약속이 있어가지고 거기 나가가지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그냥 노가리 까다가 또 다음날 또 할 거 없으면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편의점 가서 막걸리 몇 병 사갖고 또 마시다가 이거야. 그냥 왜? 현재에 완전히 그냥 만족하는 거야. 그리고 현재에 몰두하는 거야. 아, 좋다. 어디서나 자신과 같은 사람을 발견하면서 이게 또 킬포인트죠. 어딜 가나 나와 비슷한 새끼들이 많아. 그러니까 자칭 인싸라는 애들, 자칭 잘 논다는 애들 다 나 같은 새끼들밖에 없는 거야 주변에. 왜? 다 현재에 그냥 사는 거야. 그러면서 천재가 누리지 못하는 일상생활의 특별한 안락을 맛본다. 상상력이 천재성의 본질적 구성 요소로 인식되고 심지어 상상력이 천재성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전자는 옳지만 후자는 그렇지 못하다. 자, 상상력이 본질적 구성 요소로 인식된다는 건 맞지만 천재성에 있어서 근데 천재성하고 상상력이 똑같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재 자신의 객관은 영원한 이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와 모든 현상에 불변하는 본질적인 형식이다. 저는 이 불변하는 본질적 형식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요. 항상. 이념의 인식은 추상적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직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환상이 그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의 지평선을 넓힘으로써 실제로 통각하는 몇 안 되는 재료로 여타 모든 것을 구성하여 거의 모든 가능한 인생의 이미지가 자기 옆을 지나가게 하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면 천재의 인식은 그 자신에게 실제로 현존하는 객관의 이념에만 한정되고 그에게 그 객관에 그에게 그 객관을 넘겨준 이리저리 얽혀있는 사정에 의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객관은 언제나 그 속에 나타나는 이념의 불충분한 실제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재에게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여러 이념들이 이념의 어떤 여러 가지 하나의 실례로서 객관성으로서 드러나는 일종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천재는 뭐가 필요하다?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왜? 일련의 지엽적인 조그만 여러 협소한 것들을 통해서 뭘 인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념의 본질을 인식하고자 하기 때문에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념의 본질을 인식하기 위한 재료가 현실에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 왜 충분하지 않아? 인간의 오감과 경험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사물 속에서 자연이 실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이 만들려고 노력은 했으나 제2권에서 언급한 형식들 간 상호작용의 투쟁에 의해서 실현되지 못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다. 자, 이게 뭐예요? 개별적 욕망과 의지와 의욕은 결국 객관화되어 가지고 서로의 상호 관계라던가 영역을 파괴하죠. 부수고. 그리고 마치 힘의 의지가 작용하는 것처럼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개개인에게 있어서.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각을 고찰할 때 이 문제로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상상력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천재교 개인에게 실제로 나타난 지금 자기 앞에 객관에 대한 시야를 넓혀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동물을 보고 귀엽다. 끝이야. 단독자는 그렇지 않아. 동물을 보고 뭘 느끼는 거예요? 저 녀석의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은 어떤 의지의 객관화를 통해서 어떤 포식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서 종의 보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기관으로서 갖추고 있는 것일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것들은 또 다른 위장에 의해서 같은 종이 아닌 다른 아종에 의해서 모방되어 같은 종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자연적 메커니즘,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원인은 어째서 존재하는가?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귀엽다, 깜찍하다, 만지고 싶다, 털 비비고 싶다, 쭈무르고 싶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천재성이라는 겁니다. 천재성. 그래서 이 때문에 뭐예요? 상상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상상력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천재성에게 있어서. 그죠? 근데 뭐라고요? 상상력이 있다고 해서 천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상의 이례적인 강렬함이 뭐다? 천재성의 요인, 즉 천재성의 조건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상상력의 강렬함이 증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즉 상상을 존나 강하게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천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극히 비천재적인 사람도 상상력을 많이 가질 수는 있어. 하나의 현실적인 객관을 순전히 객관적이고 천재적이고 객관의 인용을 파악하면서 고찰하거나 평범하게 단순히 근거율에 따라서 그 객관이 다른 객관들과 자기 의지에 대해서 갖는 관계에서 고찰하는 두 가지 종류의 상반되는 방식으로 고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상도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식으로 보면 환상이라는 것은 이 무한하고 단일한 이념을 인식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이념을 전달하는 것이 예술작품이다. 그래서 환상이라는 것은 이념을 인식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인데 그러면 이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전달자가 예술작품이라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명문이죠, 명문. 두 번째 경우, 환상은 이기심이나 자신의 변덕에 응하고 순간적으로 속이거나 흥겹게 해주는 공중늑악을 짓는데 활용된다. 그래서 환상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뭐예요? 순간적인 그냥 쾌감을 주는데 활용하는 거예요. 이 경우 그렇게 결합된 환상에 의해 인식되는 것은 언제나 관계들 뿐이다. 이런 거죠. 내가 좋은 차를 사면은 좋은 차를 사가지고 소개팅 나갈 때 끌고 나가면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기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조금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 관계들인 것 뿐이야. 그리고 차가 있으면 좀 할 때 하지 않을까. 이런 관계들 그냥 환상에 의해서 이념을 인식하는 게 아니야. 이런 유의를 하는 자는 몽상가다라는 거죠. 몽상가. 그런 자는 자기만 혼자 흥겹게 해주는 이미지들을 현실에 섞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에 쓸모없는 인간이 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쓸모없는 인간이 천재도 쓸모없을 수도 있고 몽상가도 쓸모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부류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어쩌면 그는 모든 종류의 평범한 소설에 있는 것과 같은 자기 환상의 속임수를 써놓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독자는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런 묘사를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하므로 내가 이런 것도 했네.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떨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 내가 돈이 많으면 어떨까? 내가 집이면 많으면 어떨까? 여자가 어떠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설이 같은 부류의 작가나 일반 대중의 인기를 얻는다라는 거죠.
몽상가적인 측면을 자극함으로써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이거를 50분 동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볼 것 같아, 솔직히. 아니, 보긴 보겠지, 진지한 분들은. 근데 여기서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나눠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여기서 끊고 아예 그냥 두 번째 영상으로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바로 진행을 할게요. 여기 앞에서 말했듯이부터.